대한제국은 이제 네 가지 나라의 성격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근대국가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국가에 그런 국가가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군이 경복궁 코앞에 일개 연대가 주둔해가 있는 천막을 쳐놓고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종이 잡아오라고 할 때 김홍지 보고 정병하는 잡혀오다가 시민들에게 매맞아 죽었지만은 그러지 않았던 자들은 그쪽으로 일본군 병영으로 도망 들어가서 산 놈도 있어요. 잡혀오다가. 그럴 정도로 일본군이 이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종의 신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관을 벗어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근대화도 다 이 나라를 지키는 임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나라든 나라가 서 있으려면 안보가 확보해야 되는데 안보는 어느 나라든 그 대한제국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또는 지금 현재 미국도 이 세 가지 안보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권위로운 국론 통일 기제예요. 두 번째는 첨단 무력이고 세 번째는 적절한 동맹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설명하면 권위로운 국론 통일 기제는 국론은 늘 분열되어 있고 많은 국론이 모이면 모일수록 분열됩니다. 많이 모이면 지혜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의견을 통일하거나 행동해야 될 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권위로운 어떤 절차가 국론을 여기까지 논쟁 그만하고 이걸로 정해서 가자라고 해야 되니까 권위로운 국론 통일 기제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같이 가난한 나라가 유지되는 거 보세요. 권위로운 국론 통일 기제가 있죠. 그 좋든 나쁘든 따질 것이 없어요. 민주적이냐 아니냐 따질 것이 없습니다. 권위로운 국론 통일 기제를 세우기 위해서 고종이 왕을 황제로 지위를 올린 겁니다. 고종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정치를 못 해봤어요. 아버지가 10년 했지, 또 민비가 얼만큼 하지, 청군이 들어왔지, 갑신정변 세력이 그러지, 이모군란이 나지, 계속 그 왕권이 회절되는 사태가 계속 벌어져가지고 그걸 도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길로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황제 칭호를 이제 달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 맨날 시끄럽고 여야가 나뉘어 싸우고 그래도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권위로운 국론 통일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사한데요. 국회에서 도끼로 뭘 하든 물을 뿌리든 이단 엽차기로 뭘 하든 유도를 하든 간에 법안이 통과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무조건 집행되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한 자는 내가 보지 못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심하게 여야가 싸우는데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갖고 미국처럼 연방정부가 3개월 동안 난방이 끊어져 버리고 전기가 끊어지고 수돗물이 끊어지는 그런 건 겪진 않았죠. 우리는 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죠.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은 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미국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미국도 법안이 통과되면 그건 일사불란하게 그 권위로운 절차에 따라 지켜집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시끄럽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단 한 번도 우리나라 같이 험난한 정치 투쟁이 벌어지는 나라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존경받지 못하는 권위를 상실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무력인데 2,000명의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1860년에 청나라 8기군이 전멸해버려요. 2,000명한테 이 7만 명의 8기군이. 우리 7만 명의 동학군이 일본군 기관단총 12정을 가진 일본군 200명하고 관군 몇천 명하고한테 전멸해버립니다. 첨단 무력이 있어야 돼요. 북한에 지금 첨단 무력이 있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왜 유지되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말이에요. 동시에 안보 공부는 똑같으니까 어느 나라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절한 동맹이 있어야 돼요. 제가 동맹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독립국가에 무슨 독립국가가 동맹이 있냐고. 혼자 다 하면 되지. 독립국가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 없듯이 나라도 혼자 있는 나라 없어요. 미국 같은 슈퍼파워도 전 세계 동맹체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동맹국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 중립화 통일 방안이에요. 중립화 그럼 뭐요? 한미동맹부터 일단 끊어야죠. 중립이라는 것은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정책이니까
한미동맹, 양키 고음이라는 거친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하면 뭔 말이 되냐? 중립화 통일 방안이야. 이제 나라가 망하는 길이죠. 한미동맹이 끊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도 적절한 동맹을 운영하는데 우리한테는 적절한 동맹은 뭐냐? 미국이 찾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 국가가 슈퍼파워해야 된다. 또 멀리 있는 나라야 돼. 우리 국경을 맞대고 있어가지고 나라의 영토를 넘겨다 보는 그런 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 국가, 그런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슬금슬금 해서 적어도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유성국가로 변하게 되고 보호국으로 전락하죠. 우리가 거의 중국과 동맹을, 영구동맹이나 마찬가지인 게 이제 속방책인데 거의 종소국처럼 살아온 이유가 이제 주변 국가하고 인방하고 동맹을 맺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는 동맹을 맺어야 되느냐? 근데 러시아는 국경을 조금 맞대고 있어서 그 4개, 4대 강국들 중에는 제일 나아요. 고종 황제가 미국은 계속 동맹을 안 맺는다고 그랬는데 헐수 없이 러시아를 선택했던 건데요. 러시아는 한국을 영토를 점령할 의사가 러시아 문서, 그 당시 문서를 다 제가 아무리 뒤져도 점령할 의사로 결론이 난 문서가 없었습니다. 모조리 조선을 점령하면, 대한제국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방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본 코앞에서 조선을 삼키다 보면 러시아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게 대부분 러시아 문서들의 결론들입니다. 그럼 뭐 고종이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 동맹 대상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첨단 무력, 신식 군대를 기르는 걸로 고종에게는 과업이 주어졌고, 첫 번째는 황제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러시아를 동맹국으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무력을 처음에 1000명 정도 데리고 덕수궁으로 1년 뒤에 고종이 환어를 하는데 병사가 1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1000명은 뭐냐? 그 왕궁 지키는데 전부야. 서로 교대해서 왕궁 지키면 그것도 고생 엄청나게 왕궁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환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환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복궁으로 돌아오질 않았고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환어라고 했습니다. 고종이 아간 망명을 한 것은 아간 파천이라고 한 문서들을 보면 알아요. 아간 파천이라고 한 문서는 모조리 일본군 문서예요. 그리고 친일파들의 문서에는 아간 파천, 노간 파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일 분자들의 글에는. 근데 우리 글에는 우리나라 실록이나 모든 공식 기록은 이필주어, 이어,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아관 이어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도망갔다는 말을, 파천은 임금이 도망간 걸 말하는 겁니다.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지방으로 도망가는 걸 파천이라고 그래요. 몽진이라고도 하고. 근데 고종은 도성에 있었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CP를 잠깐 옮긴 거예요. 그 사령부를.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나. 만약에 우리나라가 3.1운동 임시정부를 상해에서 세웠으면 도망간 겁니까? 거기서 싸우려고 CP를 옮긴 거지? 가장 안전한 지대로 CP를 옮긴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따지면 국내에 있는 우리 치해법권지역인, 그때 국제법은 남의 나라 땅에, 우리나라 안에 들어있는 남의 나라 땅을 치해법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국제법에는 치해법권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조약의 산물이니까 지금은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안에 들어있는 남의 땅이에요. 그리고 함선도 들어오면 미국 함세, 일본 함선, 그 함선을 플로팅 테리토리라고 하고 부유하는 치해법권 지역으로 영토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개념도 싹 국제법상 깨끗이 지워졌거든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는 남의 땅이었어요. 남의 땅으로 고종이 그 허가를 받고 들어간 거예요. 망명, 어사일럼, 라이트 오브 어사일럼 얻어서. 근데 전부 영국이나 기타 모든 영어로 된 문서는 The Right of Asylum, Finding the Right, Getting the Right of Asylum. 망명을 얻어서 망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영어 문서는. 러시아 문서는 뭐라고 되냐? 혁명했다고 돼, 혁명. 옮겨가지고 바로 김홍김 내각을 무너뜨렸으니까 혁명했다고 표현했어요. 아간 파천이나 노간 파천이라고 한 문서는 일본 문서와 친일파 문서만 그렇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걸 따라서 지금도 교과서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까? 사실이 그리 맞지도 않고, 뭐 지방으로 도망가지도 않았고, 치밀한 작전과 외교 결과로 망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고종 자신도 국제법에 따라 망명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문서를 보면 첫날 딱 와가지고 유능을 발표하는데 왕세자를 데리고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국제 관례에 따라 아관으로 이동했다, 이전했다, 이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국제 관례라는 건 그냥 말하면 만국 공법을 말하는 건데
국제법에 따라 망명했다고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역사 행위자의 주관도 그렇고 역사를 객관적인 사료에 따라 해석하는 해석자인 역사가도 망명이면 그냥 옳은 해석인 거죠. 일본군의 또는 일본 공사관의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월 12일 날 대한제국은 선포가 됩니다. 대한제국은 사상 초유의 근대국가다. 하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특징이 근대국가다. 근대적인 입헌군주국이었어요. 꼭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잘 서양 역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뭔 짓을 하냐면 주로 이게 공화국이야만 근대국가인 줄 알아요. 이게 왕이 있으면 근대국가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도 네덜란드도 스웨덴도 뭐 노르웨이도 다 근대국가 아닌 거예요. 또 일본 천황 있잖아요. 왕이 있어도 근대화되고 민주화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있는 나라에서 근대화되는 민주화되는 방법은 내각제의 길을 가고 공화국에서는 내각제를 안 하고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프랑스처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공화국을 선포한 나라들은 이제 미국과 프랑스를 위시한 나라들만 있었고 유럽 전체는 다 왕국들이거나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헌군주국으로 가기 위해서 헌법도 만들고 대한국제라는 게 그 헌법이고 대한국제 1호를 발표를 합니다. 1호라는 이야기는 2호, 3호, 4호가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1호에는 국가 체제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국가 체제만 먼저 나오죠. 두 번째가 우리 기본권 조항 나오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의회, 대통령 이렇게 나오듯이 차례 국제가 즉 헌법이 발표되게 돼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대한국 국제예요. 친일파들은 홍범 14조라고 그래요. 그 갑오공장에서 낸 거 일본군의 총칼로 위협하에서 나온 그 홍범 14조가 우리 최초의 헌법이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서 서울대 들어갔는데 하여간 이상한 국사를 배워서 하여간 우리나라들이 서로 그 방향으로만 공유되어 있지 새로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헌군주국을 근대국가로 추구를 했는데 그것은 영국에서도 그랬지만은 공자가 철학하는 백성 치꾼이 자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 자치가 민주주의예요. 백성은 임금을 표준으로 하여 임금을 향도로 해서 자치하는 것이다. 뒤에는 이제 임금을 표준으로 해서 자치하고 뒤에 말은 임금을 먹여서 자안하고 스스로 안정해지고 임금을 또 섬겨서 자현한다.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말인데 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백성 자치라는 말은 자치는 영어로 오토노미를 우리가 번역을 하고 만든 말이 아니라 2400년 전부터 쓰던 우리말이에요. 우리 유자들이 쓰던 말이라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임금이 있더라도 백성이 자치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나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고종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꾸고 있었습니다. 근대화란 무엇인가? 뭐 복잡이 많지만 자유, 평등, 자유라는 건 백성 자치죠. 프리덤 프롬 그러면 뭐 강제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지만 수동적인 자유라고 그러고 프리덤 투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이게 자치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는 거. 자치는 프리덤 투를 말하는 건데 자치, 평등, 신분의 방, 공자님 말씀 천하 무생이 귀자야라. 천하에 날 때부터 귀한 놈 없다. 고귀한 놈 없다. 이제 그걸 우리 노비들은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공자님 말을 싹 변형시켜갖고 그렇게 많이 써먹었죠. 이미 명말청초에 중국은 완전히 노비 하나 없는 완전히 해방된 사회가 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200년 전 일이에요. 중국에서. 그걸 우리는 알고 있었고 동지사든 뭐든 중국 사신 갔다 온 사람들은 임금한테 반상제도를 없애고 노비제도를 없애고 끊임없이 상소문을 올린 이유가 중국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오는 거예요. 중국은 평등한 사회니까. 중국은 평등한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근대화 과정이었어요. 자, 여기 복잡하게 설명은 많으니까요. 넘어가고. 자, 간단히 송대 중국의 얼리 모더니티, 근세라는 것 또는 초기 근대라는 것이 거의 800년 동안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이 근대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서양에는 백성의 자유라는 말은 없었어요. 백성의 평등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불평등하다고 그랬고, 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종이라고 그랬고, 또 그들이 많이 써먹는 그리스의 자유는 노예 소유주의 자유예요. 노예의 자유가 아니라 30만이 아테네 시민인데 10,000명 정도만 자유 시민인 거예요. 그들이 노예 소유주들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25만 명 이상은 다 노예였어요. 주력 생산자가 다 노예였죠. 그대로 자유를 말하는 노예 소유주가 있었습니까? 귀족의 자유는 있었지만 자기들 밑에 영주로 군림하는 그들 밑에 농로로 깔려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군주의 자유와 평등은 있었지만 군주 밑에 신하들의 자유를 말하는 임금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동아시아에서만 처음으로 2500년대부터 계속 백성의 자유, 백성의 평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가 없어졌었다. 아무튼 이것이 확산되는 과정이고, 넘겨. 그리고 이제 극소국가는 11개 국소국가인데요. 여기 영미, 불, 독, 오, 이, 화란,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스웨덴 등 이 11개 국가가 공자철학을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워서 그들이 근대 철학과, 즉 근대 철학은 계몽주의였는데요. 근대 철학과 또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점에서 극동을 따라먹어요. 여기서 우리가 100년간 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만족한 나머지 계획할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고 유교국가로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절정을 향유만 하다가 이 50년, 100년 뒤지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개 국가만 얘기했느냐. 11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럽 국가가 한국보다 못 삽니다. 이게 GDP만 못 산 게 아니고 1인당 국민소득도 낮아요. 이 11개 국가를 제외한 유럽 나라가, 제외한 바깥의 나라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서 스페인 찾아보세요. 그들이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앞섰습니까? 그들의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앞섰습니까? 하나도 앞선 거 없어요. 포르투갈은 더 심하죠.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의 고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세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반토막도 안 돼요. 그런 서양이 무조건 잘 산다는 생각도 환상이고 11개 국가만 우리하고 대등해요. 그냥 엇비슷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막 그들처럼 발전만 했습니까? 6.25라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을 겪었고 그 험난한 길을 뚫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편하게 못 살아요. 편하게. 그러면은 기독교가 근대화시키는 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막스 베버 태제나 이런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오로지 유교만이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씨앗이 있고 사상적인 맹아가 있었다.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가니까 여기서는 대충 이걸로 그치고요. 다른 책을 사보시면 알겠습니다. 넘겨. 또 넘겨.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두 번째 특징이 민국이었다. 이 민국이라는 말은 영종조 때부터 쓰던 말입니다. 민국의 말은 민유방본이라는 서경의 그 말을 사실 줄임말이에요. 이제 민방이라고 해야 맞은데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이런 말인데 민유방본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면 백성이 주권자라는 소리예요. 또 아까 자치란 말도 있잖아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백성이 어떤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영조, 정조는 아주 부단히 추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밀란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 밀란에 혁명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왕조가 날아가는 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정감록이라는 그 아주 미신과 어떤 혁신이 막 섞인 그 정감록 책이 파닥에 퍼져 있어가지고 정감록이라는 건 뭡니까?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씨 왕조는 끝난다는 얘기라고. 정감록의 정씨는 정렬입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정몽주, 또 정도전, 전주희 씨한테 죽은 정씨들 다 합쳐서 정감록이에요. 근데 그 정은 나중에 영정조 시대에 이르게 되면, 임진난 이후에 이르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온 핍박받는 백성을 대표하는 말이 돼요. 이 정씨가. 그러니까 이 혁명적 도전 앞에서 영정조도 왕조를 지키려면 엄청난 혁신적인 국가 변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 조선국으로 출발했던 조선은 조선민국으로 영정조를 거치면서 국가 변혁이 일어납니다. 소리 없이 일어나는데 영정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민국이란 말이 혹시나 실록에 나오면 백성과 나라라는 병렬어로 쓰였어요.
영종도를 기점으로 해서 백성의 나라라는 말로 뜻이 쭉 변해갑니다. 고종에 이르게 되면 가장 많이 쓰게 돼요. 민국이란 말을. 근데 제국인데 민국이라는 말을 쓰느냐. 아까 백성 채권이 자치란 말이죠. 임금이 있어도 백성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제국이라도 민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는 거예요. 가장 많이 실록에 민국이란 말이 나오는 그 시대는 고종시대예요. 영종조 시대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 대한제국기에 대한민국이란 말도 국호로 쓰입니다. 일반 신문에는 의뢰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의뢰이. 또 정부가 나중에 은행권을 만들려고 그래서 은행권 도안을 작성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 보면 대한민국 정부라고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상해 임시정부 모여서 거기서 속닥속닥 지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에서 쓰던 게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쓰던 말이라는 소리잖아요. 대한제국이란 말은 쓰지 않았어요. 대한제국은 저 같은 학자들이 쓰는 말이고 왜? 대한민국이 생겼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라고 안 하면 구분이 안 돼요. 대한제국기라고 허니라고 우리가 대한제국이란 말을 쓰지 그 시대에는 대한제국이란 말을 안 썼다. 뭐 문서에 한두 군데 있고 없어요. 대한제국 그럼 뭐라고 했느냐? 대한이라고 대한 또는 대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년 뒤에 그때도 애국가도 다 만들어지고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만들어요. 공동 창작, 집단 창작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애국가를 8년 뒤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4절까지 다 기억합니다. 근데 넉자,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잊어버렸겠어요? 안 잊어버리죠. 넉자밖에 안 되는데 반드시 다시 기억해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이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호까지도 대한제국의 유산이니까 우리는 그 물려받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당시로서는 군사강국이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째 그랬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처럼 신식군대를 중국도 길렀습니다. 근데 중국의 신식군대는 청일전쟁에서 3분의 2가 괴멸되어 버려요. 그럼 나중에 1900년에 의화단을 났을 때 아주 중립을 청나라 공식 군대, 즉 그들의 국군은 중립을 지켰는데 막판에 의화단과 한패가 됩니다. 분노를 못 참고. 그래가지고 러시아군과 만주에서 대충돌을 해요. 괴멸돼버려요. 괴멸.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청나라의 신식군대가. 근데 우리는 3만 대군을 신식군대를 1000명을 교관과 조교를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군대를 3만으로 늘립니다. 물론 한 6배 정도 국방비는 늘어나죠. 이 국방비 6배는 어떤 정도였냐면 그 당시 예산에 반절에 육박하는 돈이었어요. 고종이 나라를 기울여가지고 군대를 만든 거예요. 3만 대군이었고 청군은 그게 없었습니다. 제국은 이제 영토를 근대국가에 따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울릉도도 이제 고종이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국제법상에 따라 공포를 하고 일본에 통보도 하고 처음에 고종의 그 관리들이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일본지 영토라고 딱 간판 세우고 일본 놈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의 전통적인 대울릉도 정책은 공도화 정책이기 때문에 한 놈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못 들어가게 만들었으니까 일본 놈들이 들어가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막 거의 수천 명씩. 그걸 다 몰아내고 일본과 외교적인 갈등 실랑이를 계속하면서 몰아내고 울릉도를 확보하고 바로 독도를 확보합니다. 독도도 이제 우리 땅으로 1900년에 내리고. 근데 그것은 그 외교 전쟁으로 해서 해결을 했는데 간도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청나라 군대는 괴멸됐는데 청나라 군대는 이게 쌀도 안 주고 밥도 군량미를 안 주니까 다 비적화되거든요. 그걸 청비라고 했습니다. 청비들이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간도로 엄청나게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들은 다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그걸 지켜냅니다. 싸워서. 물론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을 했는데 그래서 간도를 무력으로 지켜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합의를 보느냐. 간도는 문제가 있는 땅이므로 청나라와 합의해요. 나중에 양국이 진지하게 토의하기로 한다. 그 문서를 받아내요. 국제 외교 조약으로. 그러니까 한청 통상 조약에 서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에 일본 놈들이 자기들이 광산하고 철도에 관한 이권을 먹고
영토는 청나라에 넘겨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얻은 간도를 지켜낸 간도를 그들이 넘겨버리는 헐값에 영토권을 가진 자들이 나중에 다 먹게 되니까 지금은 죽을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 을사늑약을 바탕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다음에 그 외교권을 이용해서 청나라한테 그걸 넘겨주는데 우리 학자들은 당연히 그건 불법이라고 보죠. 그 성립할 수 없는 외교라고 보는 거예요. 간도는 지금도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옆에 인방하고 동맹을 맺은 북한은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소리 입 밖에 내지도 못해요. 우리는 동맹을 안 맺으게 계속 지금도 주장을 하지만 아까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을 때 그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그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3만의 군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전 세계에 어떤 식민지나 식민지된 운명에 처해 있는 나라에서 3만 명의 신식군대를 나라를 가진 경우는 없었다. 유일한 유력자가 청나라였는데 청나라도 괴멸된 상황이고 그러면 일본 다음에 제일 많은 군대를 신식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식군대는 신식병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조선 병사들의 개인 자질이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의 학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1894년 여름에 오스트리아 작가 에르스트 폰 헤세 바르텍이라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조선 병사들이 무장해제를 당했는데 수비대의 경우에 OPT 9인치 175.1cm였다. 지금 175.1cm 밑에 있는 우리 한국 남자들은 좀 창피할 일인데 물론 이제 수비대니까 건장한 놈들을 뽑았겠죠. 대부분 건장하고 우람했으면 영양 상태가 좋았다. 근데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 1901년에 5년이 지났죠. 독일 기자 다시 독일 사람들이 독일만 우리나라에 이해관계가 없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묘사한 거죠. 보면은 지금은 또 겐테 박사인데 한국인들이 대부분 발육이 아주 좋고 건장해서 한국군 장병들은 신식군복을 입으면 다리가 짧아 유럽식 제복이 잘 맞지 않아 보이는 일본군들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는 각계 전투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요. 같은 무장을 한 경우는 일본군을 나중에 실제로 충돌했을 때 모든 전투에 다 이깁니다. 한국군이. 그리고 홍범도나 그런 김자진 장군의 나중에 1920년대 그 전투들도 우리는 머릿수에서는 압도적인 열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겨요. 다 그 전투들을. 그건 이런 개인적인 각계 전투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 한국군들이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끝까지 싸웠으니까 나라를 되찾은 것이라고 연장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간도와 울릉도를 이제 우리 땅으로 공식적인 국제법, 만국공법에 따라 영토로 확보해서 고종은 광교토 대항 이래 우리 영토를 최대로 확장한 임금입니다. 지금도 모든 영토 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조리 인용되는 것은 고종의 칙령이에요. 고종이 발표한 칙령이 딴 사람 이야기가 근거가 아니라고요. 국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국가의 행위고 국가 행위는 이제 황제의 행위였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가장 공식적인 근거에 따라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민족장교를 기르기 위해서 육군 사관학교, 오늘날 따지면 육군 무관학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1897년에 이 주청을 받아들여가지고 7월 1일 날 98년 7월 1일 개교를 해서 전체 나중에 1904년까지 495명의 장교가 배출이 됩니다. 근데 당시 무관 우대 정책을 얼마나 썼냐면 참의의 연봉이 그 교원이나 똑같고 대장의 연봉이 저 참정 부총리 총리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얼마나 군대를 중시하고 우대를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종이 군대가 하나 못 길고 1000명만 있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인터넷에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3만 군대가 신식군대로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군을 우대했던 사실도 전혀 모르면서 우리 스스로 역사를 비하시키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육관 무관학교 출신이 한국군 장교와 이 독립군 장교들 간에는 이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장교들은 군대 해산 이후에 의병장이 되어 정민년 이후 국민전쟁을 지휘를 했습니다. 1910년 이후에는 민족의 간성으로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독립전쟁을 이끌었고 특히 1920년의 독립전쟁은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신흥 무관학교, 밀산 무관학교 등 만주소재 무관학교의 교관은
대개 육군무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고종황제가 세우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 고종황제하고 친척인 분이 이회영 여기 계신 무당께서 세우신 학교고, 또 거기에 장교들은, 교관들은 전부 우리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지청천 장군도 교관을 한참 했고, 또 여기 이세영, 김창환, 뭐 신팔균, 양비여, 양성 이런 분들이 했습니다. 근데 신흥무관학교에서 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길러낸 장교 숫자는 약 8천여 명. 그 당시 군대 편제로 보면 사계연대 편제로 볼 때 약 18개 사단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장교 숫자였다. 고종이 400몇 명 길러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얼마나 큰 열성으로 길러냈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에 나선 이 육군무관학교 출신들, 좀 제가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어디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이동희. 이분은 우리 임정의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고, 근데 이게 육군무관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청천 이분도 육군무관학교, 일본 육사도 나왔지만 일본 무관학교 출신이고, 뭐 강북군 총사령관을 하셨다는 건 다들 아시겠죠. 근데 김자진 장군, 청산리 대첩에 빛나는 김자진 장군도 1905년에 입학해서 7년에 임관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북로오정서 총사령관을 거쳐서 청산리 대첩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가 박승환 수없이 많은데 다 여기서 볼 수 없고 시간이 없어서요. 다만 이제 다시 넘어가. 여기 하나, 노백린 이분은 육군무관학교,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장 선생이었는데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육군무관학교 또 서요. 그때 2년 정도 유지되는데 거기에 또 교장도 하시고 국무총장도 하고, 이제 국무총장 오늘날 국방부 장관을 임정계 국방장관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제국의 이제 여러 사관학교와 육군무관학교는 그런 사승관계로 쭉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경 수비대로 출발하지만 거기에 이제 모여서 국군을 만들려고 보니까 일본군 출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장교들이 우리가 수적으로는 많지만 독립군 출신, 광복군 출신을 우리 정통으로 하기로 한다. 그 결의를 해요. 결의를 해서 대한민국 국군은 광복군을 정통으로 해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것만 알아두시고. 네, 대한제국은 경제대국이었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근대적인 성장은 노스토가 말하는 근대적인 성장이란 국민 소득도 성장하지만 동시에 인구도 성장해야 됩니다. 인구는 엄청 성장하는데 소득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아직 생산력 발전이 폭발성, 즉 지수적 성장을 못 한다고 그래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근대적 성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고종 때는 인구도 계속 늘어났고 소득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수준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대한제국에서 2200여 개의 새로운 신식학교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 각자 보시면 되고, 넘기면 통계를 보면요. 통계를 보기 전에 그 당시에 1901년에 겐테가 방문해갖고 이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 놀래서 하는 말, 북경도, 동경도, 방콕도, 상해도 서울처럼 전신과 전화, 전차와 전기조명을 동시에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서울처럼 그 시기에 동양에서 이걸 다 가진 나라는 없었고, 중국인은 인력거를 타고 다니는데 한국인은 쌩쌩 달리는 전차를 타고 서울의 음막과 초가 사이를 누비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대단히 앞서가는 나라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맥켄지가 1906년 관찰해서 헐버트 이야기인데요. 헐버트가 20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여행자가 물질적 변화에 대해 깜짝 놀라가질 것이다. 맥켄지도 유사한 말을 해요. 또 일본 공사는 도대체 뭐라고 했나 이놈들이 비밀리에 어떻게 타전을 했나 한국의 경제적 발전 상황에 대해서 이거 보면은 1900년 2월에 보낸 거 보면 한국은 단순한 상업시대, 공업시대로 들어서는데 이르러 한두 동양국가의 관계로부터 나아가 세계적 경쟁력에 임하고 있다. 또 하야시가 1904년에 보낸 걸 보면 한국의 무역은 해마도 다소 소장이 있지만 발달의 추세가 현저하다. 이거 빨리 먹어치우지 않으면 이게 너무 방대해져갖고 이게 큰일 났다 이런 그 우려가 뒤에 또 있어요. 이것만 제가 문서 이것만 따와서 그러지.
여기 보면 이제 오늘날 나와 있는 그 당시 통계를 이제 추정해서 산출한 거 보면, 앵거스 매디슨은 이제 우리가 OECD 국가의 통계의 이제 1인자였고, 지금은 돌아갔지만 영국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낸 걸 보면, 1911년 국민소득, 대한제국 국민소득이 815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910년까지 대한제국이 발전된 국민소득이 811달러예요. 그런데 15년에 이제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48달러. 1919년까지 일본은 1905년부터 1919년까지 한 푼도 한국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모조리 수탈만 해갔어요. 모조리 수탈만 해갔는데 그 수탈을 당하면서도 19년이니까 15년은 아직 19년이 안 됐죠. 19년에 그들이 뭔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건 3.1운동으로 된 맛을 보고 착취를 완화하고 수탈을 완화하고 또 조금 투자를 해요. 그 이전까지는 한 푼도 투자를 안 하고 수탈만 해갔는데 1048달러인데 그 당시에 1916년에 그리스를 보세요. 972달러. 또 포르투갈이 1228달러. 그러니까 뭐 이런 데와 대한제국의 1910년대 경제 성과는 그런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막상 막하였던 그런 시대였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3만 신식 병력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그 군대만 만들면 됩니까? 매일 먹여야 되는데, 또 군대 무기도 계속 신식으로 가르치고, 또 무기도 우리가 많이 생산을 해요. 또 군복도 우리가 처음에는 일본한테 부탁해서 다 군복을 일본에서 지어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군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중간 결산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군대국가 대한제국 정통성을 유일하게 계승한 국가다. 왜 그런가 이제 또 보면요. 한국의 근대적인 경제성장이 식민지 시대에야 비로소 개시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대한제국은 가난해서 자멸했다는 친일파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 앞에 통계를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학계에서 아주 소란을 피우고 다닙니다. 인터넷에 엄청나게 떠돌아다녀요. 유튜브로. 근데 대한제국은 자멸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침공에 패망했고 일단 사실 파악이 잘못되어 있죠. 스스로 힘이 없어서 소진돼서 없어졌다 이거예요. 조선이. 근대 성장은 일제 때가 아니라 대한제국에 이미 개시되었다. 그리고 패망한 대한제국은 고종시에 공분한 거국적 3.1운동을 통해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다시 부활했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임시 대한민국은 광복전쟁을 통해 정식 대한민국으로 사실 완성이 됐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시기의 또 다른 국호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죠. 국호, 국화, 국기, 애국가 가사, 서울의 도시구조, 근대적 경제기반, 심지어 대한제국에 탄생한 한정식까지도 몽땅 개성했습니다. 한정식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한제국기에 팔려고 상품으로 처음으로 그걸 개발한 겁니다. 개발한 거. 물론 모델은 일본식 일식을 모델로 했지만 우리의 내용 콘텐츠는 우리나라 거였죠. 지금도 이 근방에 한정식 많이 파는 동네인데 아무튼 한정식은 그때 탄생했다. 한식하고 한정식은 다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과 항일 전통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만 있다. 무슨 뜻이냐. 일제는 병탕과 동시에 대한을 금지하고 조선만을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칙령으로 떨어집니다. 일체 대한을 쓸 수 없도록. 모조리 대한 들어있는 것은 다 띄든지 아니면 조선으로 다 바꿔야 됐어요. 가령 대한매일신보는 대한 띄고 매일신보로 돼갖고 총독부가 사가지고 총독부 기관지가 돼버립니다. 나머지 조선으로 다 대체로 다 바뀌어요. 근데 그걸 어거지로 쓴다. 그건 이미 항일의 뜻이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게 하는데 법을 어기고 그대로 포갑을 뚫고 쓰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3.1운동 때 만백성이 한 목소리로 조선독립만세가 아니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거. 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조선총독부도 이름이 대한총독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그래서 된 거예요. 천황의 칙령에 따라 되는 겁니다. 항일의 뜻이 이 대한이라는 말은 고종 황제가 만들 때 항일의 뜻이 조금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되찾으려니까 쓰지 말라는 데 쓸 때는 진짜 항일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진하게 고종이 쓸 때보다 훨씬 진하게 항일의 뜻이 있다.
또 대한의 대자가 전체 또는 전부, 전일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삼한일통 이런 사상이 늘 네 개의 한을 다 합친다는 뜻이 있었는데 통해서 보면 통일의 당위를 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전체 통일이 아니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주고 있는 국호고, 그리고 통일국가와 국호도 통일된 뒤에는 진짜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은 솔직히 따지면 소한민국이 통일이 안 됐으니까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역사적 의무를 준 거죠. 이 국호부터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하고 대한어 대자가 한자씩 따갖고 뭐 한조민국, 조한민국 그런 거 하자고 논문 쓰는 교수들이 많아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내가 볼 때는 망발인데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 제국을 아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중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904년에 이제 갑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일본어 재침입니다. 물론 첫 번째 갑오 일어나서 못 먹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군사력을 엄청 길러가지고 약 육군만 24만 정도 길러요. 물론 그들이 다 밀고 들어올 수는 없죠. 그들도 본토를 지켜야 되니까 본토에 많이 남아있는데 최대로 이제 대륙으로 그들이 군대를 뽑아서 대한민국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한 날이 2월 6일이에요. 그들이 2월 8일 날 너일전쟁을 시작하니까 너일전쟁을 시작하기 이틀 전에 한국을 먼저 점령하는 걸 침공해서 점령을 해요. 그렇게 두르지 말라고 해도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인천에서 러시아와 해전을 벌입니다. 인천 해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2월 8일 날 공격한 게 아니라 이미 2월 7일 날 너일전쟁은 붙어섰다. 그걸 너일전쟁이 붙는 한포 소리를 이승만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들었대요. 서울까지 들린 거예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요. 그리고 이제 바로 4월 달에 고종을 죽이기 위해서 덕수궁에 전체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고 호위무관들을 4명을 죽여요. 그런데 고종이 얼마나 치밀한 양반이냐면요. 전국에 일어난 어떤 의병도 고종의 밀지를 받지 않고 일어난 의병은 없습니다. 유교국가에서 병장기를 지맘대로 들어오면 건 난이에요, 난. 모조리 왕의 밀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는데 하나만 갑오열한 때 하나 경우에만 혼자 먼저 일어난 그런 의병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때까지도 1910년까지도 모조리 고종의 밀지를 받고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 박은식 선생이 의병은 나라가 부르기도 전에 나아간 민군이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건 전혀 구한말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유교국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교국가 함부로 병장애를 드는 건 유자의 체면도 아니었고 왕에 의해 서가받지 않은 자들은 다 난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고종의 밀지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국민전쟁이란 말을 제가 쓰게 된 것은 이 국군과 처음으로 군대가 해산되면서 한국군과 국군과 민군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국민군이 만들어졌다는 뜻도 되지만 고종이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에게 보낸 친서, 비밀 친서에 보면 전 국민이 일어나서 싸우겠다. 국내로 병사를 진공시켜라. 그런 말을 여러 차례, 여러 친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자기 정식 군대와 정규군과 이 국민들의 의병을 합쳐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민항쟁, 국민전쟁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어떤 걸로 그게 만들어지냐. 대한독립의군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대한독립의군이 4번째 봉기를 할 때 만주에서 이제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1910년 이후에는 의군의 의자를 뺍니다. 빼면 대한독립군이에요. 대한독립군의 전신은 대한독립의군이고 대한독립의군은 고종이 만든 거다. 그건 뭔 형태로 만들었느냐? 국민전쟁, 국민군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고 근거 없이 쓴 말이 아니다. 그리고 갑진왜란이라고 한 것은 그 시기의 전쟁 상황을 일본의 대부분 양심 있는 일본 학자들조차도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사책에만 전쟁 없이 나라가 망한 걸로 돼 있어요. 흐지부지 나라가 없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하게 그 당시 갑오열한만큼이나 사람이 죽고 싸우면서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했지만 전쟁에 지고 마는데요. 이유는 딱 단 한 가지였어요. 실탄 부족. 5년간 싸우니까 실탄, 포탄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기도 박살이 나가지고 고쳐 쓰고 나중에는 고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요. 우리 국민군이. 그러면은 방법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돈을 받아가지고 부자들한테 그걸 돈을 보내서 러시아에서 총기를 사오는 건데, 러시아군은 너일전에서 패배해가지고 니칼라우 2세가 너희들은 창피한 군대니까 입국도 하지 말아라. 입국도 받아주지 않고 해외에서 굴러 죽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법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수류탄, 대포, 뭐 이런 총기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막 팔거든요. 헐값에 우리가 이제 사오는 건데요. 마침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마저 없었으면 큰일 났죠. 그런데 돈은 한 부대를 보내는데 총기로 올 때는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돈을 많이 보내면 가지고 간 놈이 많이 횡령을 해요. 떼먹어버려요. 그리고 술 먹고 어디 집지르고 사라져버린 놈도 많고요. 할 수 없이 군대를 북상을 시킵니다. 국경에 가까이 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 함경리 지역에 주로 우리 이제 국민군이 집결해 있다가 더 유리한 진지를 찾기 위해서 넘어가면서 만주에 다 집결하게 됩니다. 만주에 집결한 모든 병력이 나중에 이제 김전인 장군의 이제 청산리 전투에 이제 투입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은 거의 반절 가까이는 한국 국군이었어요. 의병이라고 부르는 것도 보면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은 그 군복 입은 사람도 있고 하얀 옷 입은 사람도 있고 그건 섞여서 국민군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고종은 이제 전국에 밀지를 발령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약 5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은 사람이 약 그 갑오열한에 죽은 사람만큼 죽었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백승이다 이런 말이 거짓말인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부터 각계전투 능력은 한국군이 훨씬 뛰어났다고 그러죠. 한국 남자가 훨씬 뛰어났다고요. 그 일본군보다. 여기 이제 기사예요. 이 노예의 목소리로 기사를 낸 거예요. 대한매일신보가.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씩 더해서 이제 읽으면 맞아요. 강원일도와 충북에는 의병에 없는 읍이 없고 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혹 고봉, 혹 일심곡, 혹 안변으로 각처 파수하는데 일병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저간의 의병이 산병과 기습병으로 습격하고 게릴라전도 막 했던 것 같아요. 복병으로 돌격도 하고 혹 야습도 하여 일병을 살해한 수요가 1000명 이상이요.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하면 되는 거예요. 10,000명이라고 하면 정간당합니다. 이 신문. 연사포 2문과 기간표 6문과 양총 1200, 1300정과 군마 48도와 탄환 구태를 다수히 탈취했고 어쩌 이런 기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잘 싸웠지만 뭐 무기가 다 떨어지고 고갈되니까 이제 만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이놈들이 한일 합방을 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그 막간을 이용해갖고 우리 군사력에 약간의 인터말이 있는 사이에 얼마나 절퉁했겠어요. 싸움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도 잘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보도들입니다. 몇 개 제가 사료를 뽑아놨으니까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다시 독립을 하는가 하려면 카이로 선언을 어떻게 쟁취